태초의 심오한 마법. 이제 우리는 에드먼드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에드먼드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한도보다 훨씬 더 많이 걸었을 무렵, 마녀는 전나무와 주목으로 뒤덮인 어둠침침한 골짜기에 멈춰섰다. 에드먼드는 그대로 쓰러져 얼굴을 땅에 쳐박고 옴짝달싹하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마녀와 난쟁이가 자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심정이었다. 너무나 지쳐서 자신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지조차 모를 정도였다. 마녀와 난쟁이는 에드먼드 바로 옆에서 낮은 소리로 속닥거리고 있었다. 난쟁이가 말했다. 안 돼요. 이젠 소용없어요, 여왕님. 그들은 지금쯤 벌써 돌탁자 언덕에 도착했을 겁니다. 마녀가 말했다. 어쩌면 늑대가 우리 냄새를 맡고 소식을 가져올지도 몰라. 그렇다고 해도 좋은 소식일 리가 없습니다. 케어 페러벨 성에는 4개의 왕자가 있는데 3개만 찬다면 무슨 소용이야. 그럼 예언은 실현될 수 없어. 그가 여기 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난쟁이는 감히 자기 주인 앞에서 아슬란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케어 페러벨 성에 있는 새 녀석을 덮치는 거야. 어쨌든 이 녀석을 붙들어 두는 편이 유리하겠군. 난쟁이는 에드먼드를 발로 차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미끼로 말이죠. 마녀는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그래, 이 녀석을 구출하러 오도록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그 일을 돌탁자에서 해치우고 싶어. 거기가 딱 어울리는 곳이야. 그런 일은 전부터 거기서 해치웠거든. 돌탁자가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재구시를 하겠군요. 맞아. 자, 이제 시작하겠어. 그때 갑자기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그들에게로 뛰어왔다. 그들을 봤어요. 다들 그와 함께 돌탁자 언덕에 있어요. 그들이 우리 모그림 대장을 죽였습니다. 덤불 속에 숨어서 다 봤어요. 아담의 아들 중 하나가 대장을 죽였어요. 도망쳐요, 도망쳐! 마녀가 말했다. 아니야, 도망칠 필요 없어. 어서 가서 우리 국민들한테 즉각 이리로 모이라고 해. 거인들과 늑대 인간들과 우리 편인 나무의 정령들을 불러 굴, 요괴, 식인기, 미노타우루스, 잔인한 야수, 마귀 할멈, 유령, 독버섯 정령들도 모조리 불러라. 우리는 싸울 것이다. 뭐라고? 내 마법의 지팡이를 몰라서 하는 소리냐? 쳐들어온 놈들을 내가 돌로 만들 수 없을까봐? 빨리 서둘러. 네가 없는 동안 여기서 끝내야 할 일이 좀 있느니라. 거대한 짐승은 고개를 숙여 절하고는 돌아서서 쌩 하고 사라졌다. 마녀가 말했다. 자, 이제 가만. 탁자가 없으니까 어디 보자. 저 녀석을 나무에 묶어놓는 게 좋겠군. 난쟁이가 에드먼드를 우악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러고 나서 에드먼드를 나무에 꽁꽁 묶었다. 마녀가 망토를 벗은 모습이 에드먼드의 눈에 들어왔다. 망토를 벗자 소름 끼치도록 새하얀 맨팔이 드러났다. 숲이 우거진 골짜기여서 매우 어두웠다. 그 때문에 하얀 팔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녀가 말했다. 재물을 준비해. 난쟁이는 에드먼드의 셔츠 첫 단추를 풀어 칼날을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에드먼드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뒤로 젖혀 턱을 치켜들게 했다. 에드먼드는 쓱쓱 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에드먼드는 잠시 동안 그게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퍼뜩 알아차렸다. 바로 칼 가는 소리였다. 그때 요란한 고함 소리가 사방을 뒤흔들었다. 발굽 소리, 퍼덕이는 날개짓 소리, 마녀의 비명 소리로 주위가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에드먼드는 곧 결박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억센 팔이 자신을 앉자마자 여기저기서 다정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여기에 눕힙시다. 포도주를 좀 드리자. 이걸 마셔요. 이제 마음 놓으세요. 곧 좋아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에드먼드는 그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다. 누가 마녀를 잡았지? 난 자네가 잡은 줄 알았는데. 난 그 여자 손에서 칼을 떨어뜨린 다음엔 못 봤어. 나는 난쟁이를 뒤쫓았는데 마녀가 탈출했단 소리군. 뭐 한꺼번에 모든 걸 신경 쓸 수는 없잖아. 저게 뭐지? 아, 미안. 그냥 오래된 그루터기군. 바로 그 순간 에드먼드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윽고 켄타우로스와 유니콘, 사슴과 새들은 다들 에드먼드를 데리고 돌탁자 언덕을 향해 출발했다. 그러나 만일 자기들이 떠난 뒤에 그 골짜기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했다면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소리 없는 정적이 흐르고 곧 달빛이 세상을 밝혔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오래된 그루터기와 제법 커다란 둥근 돌 위에 달빛이 내리치는 광경을 볼 수 있었을 테고, 계속 쳐다보고 있노라면 그 그루터기와 둥근 돌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곧 그루터기가 작고 뚱뚱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테고, 더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면 그 그루터기가 둥근 돌 쪽으로 걸어가는 것과 둥근 돌이 일어나 앉아 그루터기에게 말을 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리라. 그 그루터기와 둥근 돌은 바로 난쟁이와 마녀였다. 사물의 모습이 실제와 달리 보이는 것은 마녀가 마법을 부려서였다. 마녀는 손에 칼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마법이 생각났던 것이다. 마녀는 마법의 지팡이를 계속 쥐고 있는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비버 부인은 새 아이들이 눈을 뜨자마자 에드먼드를 구출해서 간밤에 천막으로 데려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이들은 아침을 먹고 곧장 밖으로 나갔다. 새 아이들은 다른 무리와 멀찍이 떨어져서 이슬 맺힌 풀밭을 함께 거닐고 있는 아슬란과 에드먼드의 모습을 보았다. 아슬란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한테 옮길 필요는 없겠지만 에드먼드는 아슬란의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다가가자 아슬란과 에드먼드는 그들을 막기 위해 돌아섰다. 구한 장면은 이제 에드먼드 시점이어서 잘 안 나오는데 기절을 했는데 구해줬어. 나타나. 에드먼드가 죽을 뻔한 순간에 아슬란이 말했다. 여기 너희 형제가 왔다. 구태여 지난 일을 얘기할 필요는 없느니라. 에드먼드는 한 명씩 악수를 나누며 일일이 미안해하고 말했으며 다들 괜찮아 하고 대답했다. 모두들 다시 친해졌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줄 만한 뭔가 평범하고도 자연스러운 말을 하고 싶었으나 생각이 나질 않았다. 분위기가 정말 어색해지려고 하는데 표범 한 마리가 아슬란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슬란님, 적군의 사자가 드릴 말씀이 있다며 뵙자고 합니다. 데려오너라. 표범이 물러갔다가 곧 마녀의 난쟁이를 데리고 돌아왔다. 아슬란이 물었다. 돼지의 아들아, 전할 말이 무엇이냐? 돼지, 땅의 아들아. 왜 난쟁이가 땅의 아들이에요? 난쟁이 땅에서 난다고 하거든 보통. 나니아의 여왕이시자 론제도의 황후이신 저희 폐하께서 당신과 안전하게 얘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여왕 폐하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문제입니다. 비버씨가 말했다. 세상에, 나니아의 여왕이라고? 뻔뻔스럽기도 해라. 아슬란이 말했다. 조용히 해라, 비버. 모든 호칭은 곧 그에게 맞는 주인을 되찾을 테니 그때까지는 그런 일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자, 돼지 아들아, 네 주인에게 가서 전하거라. 저 거대한 참나무에 마법의 지팡이를 두고 온다는 조건이면 그 제의를 응하겠노라고 말이다. 이 제의가 받아들여지자 표범 두 마리가 약속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보려고 난쟁이와 함께 물러갔다. 루시는 피터에게 걱정스러운 듯 속삭였다. 마녀가 표범들을 돌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하지? 아마 표범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표범들은 마치 낯선 개를 본 고양이처럼 등의 털을 바짝 곤두세우고 꼬리도 빳빳이 쳐든 채 길을 떠났다. 피터도 속삭이듯 대답했다. 다 괜찮을 거야. 안 그랬다면 그분이 보내지도 않았을 거야. 잠시 후
마녀가 언덕 꼭대기에서 모습을 드러내더니 똑바로 걸어와 아슬란 앞에 섰다. 마녀를 처음 본 새 아이들은 마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에 있던 동물들은 일제히 낮게 으르렁거렸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데도 모두들 서늘한 냉기를 느꼈다. 아슬란과 마녀 둘만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황금빛 얼굴과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이 그처럼 바싹 붙어 있는 모습을 보니 여간 이상한 게 아니었다. 물론 마녀는 아슬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고 비버 부인은 특히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폈다. 마녀가 말했다. 아슬란, 저기 반역자가 있어. 물론 누구나 에드먼드를 두고 한 말임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에드먼드는 오늘 아침 아슬란과 이야기를 나눈 뒤로 지금까지 겪은 일들과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정리했다. 에드먼드는 그저 아슬란만 바라보았다. 마녀가 무슨 소리를 하든 아무렇지 않는 듯했다. 아슬란이 말했다. 그것이 당신한테 지은 죄는 아니었을 텐데. 마녀가 물었다. 심오한 마법을 잊었나? 아슬란은 근엄하게 대답했다. 내가 그것을 잊었다고 치고 그 심오한 마법을 말해보거라. 그러자 마녀는 갑자기 째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해보라고? 바로 여기 돌탁자 위에 비밀 언덕의 부싯돌에 창으로 또렷이 새겨진 내용을 말해보라고? 바다 황자의 홀에 뭐라고 새겨져 있나? 말해보라고? 적어도 당신은 황제께서 태초에 나니아에 내리신 마법쯤은 알고 있겠지. 모든 반역자는 나의 합법적인 포로로서 나한테 속하며 죽일 권리도 내게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비버씨가 말했다. 그랬군. 마녀는 황제의 사형 집행인이었구나. 그래서 자신이 여왕이라는 상상에 빠지게 된 거로군. 알만해. 아슬란은 신음소리처럼 아주 나지막히 말했다. 가만히 있거라. 마녀는 앙칼진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러니 저 인간은 내 것이요. 그의 목숨은 내가 몰수하겠어. 그의 피 역시 내 소유지. 그러자 사람 머리를 한 황소가 쩌렁쩌렁 외쳤다. 그럼 와서 가져가 보시지. 마녀는 으르렁거리는 야수처럼 야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머저리, 내 주인이 단순히 힘으로 내 권리를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주인은 심오한 마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 내가 법대로 피를 거두지 않는다면 온 나니아가 발칵 뒤집혀 불과물로 멸망하리란 것도 알고 있지. 아슬란이 말했다. 맞는 말이다. 부인하지 않겠다. 수잔이 사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슬란님, 어떻게 제발 안 그러실 거죠? 그렇죠? 심오한 마법에 대해선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슬란님도 거기에 대항하실 수 없는 건가요? 아슬란은 찡그린 얼굴로 수잔을 바라보며 말했다. 황제의 마법에 대항하라고? 그때부터 누구도 두 번 다시는 그런 제안을 하지 못했다. 에드먼드는 맞은편에 서서 줄곧 아슬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숨이 콱 막혀오며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게 아닐까 싶기도 했다. 그러나 곧 자기가 할 일은 오로지 기다리는 것과 아슬란의 말대로 행동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아슬란이 말했다. 다들 물러나라. 마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 모두 그 말에 따랐다. 아슬란과 마녀가 나지막한 소리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는 동안 애를 태우며 기다리는 일은 정말 괴로웠다. 에드먼드 오빠! 루시는 당장 울음을 터뜨렸다. 피터는 남들한테 등을 돌리고 먼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비버 부부는 서로의 앞발을 붙들고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켄타우로스는 불안한 듯한 발을 타닥타닥 굴렀다. 그러나 마침내 다들 쥐죽은 듯 조용해져서 땅벌이 날아가는 소리나 저 아래 숲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나 바람결에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까지도 들릴 정도였다. 아슬란과 하얀 마녀는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드디어 아슬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들 들어오너라. 문제를 매듭지었다. 마녀가 너희 형제의 피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마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추고 있다가 그제서야 일제히 내쉬는 것처럼 온 언덕에서 소리가 났다. 그러고는 뒤따라 소곤거리는 소리가 물결쳤다. 마녀는 미친 듯이 좋아하며 돌아섰다. 그 약속이 지켜지리란 걸 어떻게 믿지? 아슬란? 아슬란이 왕좌에서 반쯤 일어나며 포효했다. 아슬란의 거대한 입이 점점 크게 벌어지면서 울부짖는 소리도 점점 커져갔다. 마녀는 잠시 입을 해 벌린 채 멍하니 쳐다보다가 치맛자락을 잡고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다. 끝인데 조금 더 읽어줄까요? 네. 14장 마녀의 승리. 마녀가 사라지자 아슬란이 말했다. 자, 우린 당장 여길 떠나야 한다. 이곳은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일 것이다. 오늘 밤은 베루나 여울에서 야영을 하자. 모두 아슬란한테 협상 내용을 물어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아슬란의 표정이 워낙 준엄한 데다 아직까지 방금 전의 포효 소리가 귓가에 쟁쟁한 터라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들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 식사를 마쳤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천막을 걷고 짐을 꾸리느라 분주했다. 2시가 되기 전에 북동쪽으로 길을 떠났다. 그다지 먼 길이 아니라 천천히 준비했다. 아슬란은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피터에게 자신의 전투 작전을 설명해 주었다. 마녀는 이 지역에서 볼일을 마치자마자 자기 무리를 이끌어 분명 제 집으로 돌아가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할 거다. 우리는 길목을 차단하여 마녀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 아슬란은 계속해서 2가지 작전을 설명했다. 하나는 마녀 무리와 숲에서 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녀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아슬란은 설명하는 동안 줄곧 피터에게 켄타우로스를 이러저러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거나 마녀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나 보기 위해 정찰병을 배치해야 한다는 따위의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작전을 지휘해야 할지 충고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피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슬란님도 그곳에 계실 거잖아요. 그건 약속할 수가 없구나. 아슬란은 이렇게 대답한 뒤 피터에게 계속해서 작전 지시를 내렸다. 수장과 루시는 목적지가 가까워질 무렵부터 아슬란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슬란은 별로 말이 없었으며 슬퍼 보였다. 강폭이 넓어지고 강물이 얕게 흐르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 여전히 오후였다. 그곳이 베루나 여울이었는데 아슬란은 강 이쪽 편에 멈춰서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피터는 다른 의견을 냈다. 저 멀리 가서 야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녀가 야간 공격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아슬란은 뭔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아름다운 갈기를 흔들며 정신을 가다듬고 물었다. 뭐라고? 뭐라고 했느냐? 피터는 좀 전에 했던 말을 한번 되풀이했다. 아슬란은 그런 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듯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 아니다. 마녀는 오늘 밤 공격하지 않을 거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덧붙였다. 그렇지만 훌륭한 생각이다. 군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지만 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야영 채비를 했다. 아슬란의 기분은 그날 밤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피터가 자기 책임 아래 전투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전쟁터에 없을지 모른다는 아슬란의 말이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날 저녁은 다들 아주 조용하게 식사를 했다. 누구든 전날 밤이나 그날 아침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즐거운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벌써 끝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수잔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잠자리에 든 뒤에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잠을 청하려고 누워서 하나 둘 숫자를 세며 뒤척거리는데 루시가 한숨을 푹 쉬고는 어둠 속에서 수잔을 향해 돌아눕는 소리가 들렸다. 수잔이 물었다. 응, 난 언니가 잠든 줄 알았어, 언니. 왜? 너무 무서워. 꼭 뭔가가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것 같아. 너도 그러니?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야. 아슬란님과 관련된 일인 것 같아. 그분한테 끔찍한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분이 직접 그런 일을 하시려는 것 같아. 오후 내내 아슬란님한테 뭔가 나쁜 일이 생긴 듯해, 루시. 전쟁 때 그분이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설마 오늘 밤에 우리 곁을 몰래 떠나시려는 건 아니겠지? 지금 어디 계실까? 이 천막 안에 계실까? 아닌 것 같아. 언니,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둘러보자. 그분과 마주칠지도 몰라. 수잔이 루시의 말에 찬성했다. 좋아. 여기 누워서 말똥말똥한 눈만 뜨고 있느니 그게 낫겠다. 두 여자아이는 잠들어 있는 이들 사이로 살금살금 발걸음을 더듬어 천막에서 빠져나왔다. 달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돌 위로 콸콸 흐르는 강물 소리만 들려오는 고요한 밤이었다. 수잔이 갑자기 루시의 팔을 잡았다. 저것 봐. 야영지 저 멀리 숲이 시작되는 곳에서 사자가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수잔과 루시는 아무 말 없이 아슬란을 따라갔다. 아슬란은 골짜기를 지나 가파른 비탈로 오르더니 약간 오른쪽으로 향했다. 분명히 그날 오후 돌탁자 언덕에서부터 지나왔던 바로 그 길이었다. 아슬란은 어두운 그림자를 가르고 어스름한 달빛을 받으며 쉬지 않고 나아갔다. 아이들의 발은 이슬에 축축이 젖어갔다. 지금의 아슬란은 어쩐지 아이들이 알고 있던 아슬란과는 달라 보였다. 꼬리와 머리를 아래로 축 내려뜨린 채 너무나 지친 듯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었다. 그러다 아이들이 숨을 만한 그림자도 없이 탁 트인 널찍한 곳을 가로지를 때 아슬란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망가려고 해봤자 헛수고였으므로 아이들은 아슬란한테로 갔다. 아이들이 가까이 가자 아슬란이 말했다. 오, 얘들아, 왜 나를 따라오느냐? 루시가 대답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루시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아슬란이 자기들의 생각을 훤히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 수잔이 물었다. 저 아슬란님이 가시는 곳에 저희도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글쎄다. 아슬란은 말끝을 흐리고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곧이어 대답했다. 오늘 밤 동행이 있어야 즐거울 것 같구나. 그래, 함께 가도 좋다. 단 내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나를 혼자 보내주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두 여자아이는 입을 모아 대답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들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여자아이들이 아슬란 양옆에 서서 걸었다. 그런데 아슬란이 얼마나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지 아슬란의 거대하고 위험 있는 머리는 코끝이 잔디에 닿을 정도로 떨구어져 있었다. 아슬란은 얼마 안가 비틀거리더니 나직한 신음소리를 냈다. 루시가 말했다. 아슬란님, 아슬란님 왜 그러세요? 뭐가 잘못된 거죠? 저희한테 얘기해 줄 수 없나요? 수잔이 물었다. 아슬란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그저 슬프고 외롭구나. 너희들이 거기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내 갈기에 손을 얹어다오. 그렇게 함께 걷자꾸나. 그래서 수잔과 루시는 아슬란을 처음 본 순간부터 갈망해 왔으면서도 감히 그의 허락 없이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었다. 두 여자는 아슬란의 아름다운 갈기에 차가운 손을 파묻고 털을 어루만지며 같이 걸었다. 어느새 그들은 돌탁자 언덕으로 가는 길을 오르고 있었다. 언덕길에는 저 멀리까지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마지막 나무에 다다르자 아슬란이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얘들아, 너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들키지 않도록 해라. 그럼 잘 가거라. 수잔과 루시는 엉엉 울면서 아슬란한테 매달려 갈기와 코와 앞발과 커다란 슬픈 눈에 입맞춤을 했다. 아슬란은 돌아서서 언덕 꼭대기를 향해 걸어갔다. 두 여자아이는
덤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 아슬란을 눈으로 쫓았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돌탁자 주위에는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 있었다. 밝은 달빛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사악한 분위기에 시뻘건 불꽃과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횃불을 치켜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란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식인귀들, 늑대들, 황소머리를 한 인간들, 사악한 나무들과 독초의 정령들, 그리고 잔인한 야수, 마귀 할멈, 악몽 마귀, 저승사자, 소름 끼치는 괴물, 에프리트, 오크니, 우스, 에틴.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할까봐 미처 묘사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 사실 돌탁자 주위에 모인 괴물들은 모두 마녀편으로 마녀의 명령을 받고 늑대가 불러온 것들이었다. 그들 한가운데 놓여있는 돌탁자 옆에는 마녀가 서 있었다. 곧 무리들은 처음에 사자가 자기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린 울부짖음과 웅얼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내질렀으며 마녀까지도 한동안은 공포에 질린 듯했다. 그러나 마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섬뜩하게 웃어젖혔다. 마녀가 소리쳤다. 바보가 왔다. 저놈을 꽁꽁 묶어라.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루시아 수자는 아슬란이 으르렁거리며 적들에게 와락 덤벼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그 순간은 오지 않았다. 마녀의 명령대로 하기가 다소 두려운 듯 주춤거리며 교활하게 희죽거리던 마귀 할멈 4명이 아슬란에게 슬금슬금 다가갔다. 하얀 마녀가 다시 소리쳤다. 저놈을 묶으라니까. 마귀 할멈들은 재빨리 튀어나갔다. 아슬란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자 마귀 할멈들은 승리감에 젖어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그러자 못된 난쟁이와 원숭이들 따위가 마귀 할멈을 거들기 위해 불이 나게 합세했다. 그들은 거대한 사자를 벌렁 눕히고 네 발을 꽁꽁 묶으며 마치 대단히 용맹스러운 일이라도 한 듯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환호성을 질러댔다. 사자가 마음만 먹었다 하면 발 하나만으로도 그들 모두를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자 사자는 적들이 밧줄을 너무 팽팽하게 잡아당겨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까지도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러더니 그들은 돌 탁자 쪽으로 사자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마녀가 말했다. 잠깐, 먼저 저놈의 털을 깎아. 털을 밀어버려. 잔인한 야수 하나가 커다란 가위를 들고 앞으로 나와 아슬란의 머리 곁에 웅크리고 앉자 마녀의 추종자들로부터 비열한 웃음소리가 까르르 터져 나왔다.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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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질하는 소리가 들리며 곱슬곱슬한 황금빛 털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잔인한 야수로 뒤로 물러서자 숨어서 지켜보던 두 아이는 그제야 갈기가 없어져 정관은 아주 딴판으로 왜소해 보이는 아슬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적들 또한 달라진 아슬란의 모습을 보았다. 한 놈이 소리쳤다. 세상에, 고작 덩치 큰 고양이였잖아. 다른 한 놈이 말했다. 우리가 여태 무서워한 게 겨우 덩치 큰 고양이였단 말이야? 그들은 아슬란을 에워싸고 희죽거리며 이런저런 말들을 툭툭 내뱉었다. 야옹아 야옹아 가엾은 야옹아 나비야 오늘은 쥐를 몇 마리나 잡았냐? 야옹씨 우유 한 접시 드릴까? 눈물이 루시의 뺨을 타고 흘렀다.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못된 놈들, 야비한 놈들. 맨 처음 받았던 충격이 가시고 나자 루시에게는 오히려 갈기가 잘려나간 아슬란의 얼굴이 전보다 더 용맹스럽고 아름답고 참을성 있게 보였다. 마녀가 소리쳤다. 제갈을 물려라. 그들이 제갈로 입을 틀어막고 있는 지금이라도 아슬란이 한 입만 덥석 물었다 하면 그들의 손 대여섯 개쯤은 당장 잘려나갈 판이었다. 그렇지만 아슬란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한 행동이 그 오합지졸들을 붕괴하게만 만든 모양이다. 이제는 너나 없이 아슬란 가까이 모여들었다. 아슬란을 묶어놓은 뒤 아슬란 근처에 얼씬하기 겁냈던 것들마저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잔과 루시는 더 이상 아슬란을 지켜볼 수 없었다. 무리들이 아슬란을 겹겹이 에워싼 채 발로 차고 때리고 침을 뱉고 비웃어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합지졸들은 아슬란을 실컷 조롱하고 나서 재갈을 물리고 결박하고는 돌탁자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몇 놈은 끌어당기고 몇 놈은 뒤에서 밀어댔다. 돌탁자에 다다른 뒤에도 아슬란의 몸집이 워낙 커서 그 위에 올려놓느라 낑낑거리며 애를 먹었다. 그러고 나서 아슬란을 다시 밧줄로 꽁꽁 묶었다. 수잔은 흐느끼며 말했다. 겁쟁이들, 겁쟁이들, 저렇게 해놓고 그분이 두려운 걸까 아직도? 아슬란이 판판이 돌 위에 다시 꽁꽁 묶이자 그 무리는 침묵에 휩싸였다. 마귀 할멈 4명이 횃불을 들고 돌탁자에 내 귀퉁이에 섰다. 마녀는 전날 밤 에드먼드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슬란 앞에 맨팔을 드러내더니 칼을 갈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는 번뜩이는 횃불빛이 꼭 칼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다. 칼은 마치 강철이 아닌 돌로 만들어진 것 같았으며 괴이하고도 악마 같은 모습이었다. 드디어 마녀가 아슬란의 머리 옆으로 다가섰다. 마녀의 얼굴은 엄청난 흥분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아슬란은 분노나 두려움 따위는 전혀 없이 약간 슬픈 표정으로 평온하게 하늘을 우러러볼 뿐이었다. 마녀는 칼을 내리치기 직전에 허리를 굽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누가 이겼지? 이 얼간이 같은 놈. 네가 이런다고 그 배신자 놈을 구할 수 있을성 싶으냐? 이제 나는 계약대로 그놈 대신 널 죽일 것이고 그리하여 심오한 마법은 그대로 지켜질 것이다. 하지만 네가 죽으면 내가 그놈을 죽이지 못할 것 같냐? 그 다음에는 누가 내 손아귀에서 그놈을 구해주겠느냐? 넌 내게 나니아를 영원히 넘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너는 네 목숨은 물론 그놈의 목숨도 구하지 못하게 된 거야. 그런 줄이나 알고 절망하면서 죽어라. 아이들은 최후의 순간을 보지 못했다. 차마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리고 말았던 것이다.